네, 영스토리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하재웅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분야로 소개했는데 사실은 국제개발협력은 저의 부업이 되어버렸고요. 제 직업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메인이 되는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제가 꿈꾸는 미래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런 얘기를 다른 교수님들이나 저명한 사람들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영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모돌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똘끼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했었고요. 이걸 했던 거는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 더 새로운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 도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거기에 의견을 함께하는 세 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의 모든 똘끼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변호사가 아니라 카페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모임과 놀이에 대한 그래서 뭐 런닝맨 프로젝트 같은 거를 홍대에서 그런 프로젝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취재해서 모셔다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마케팅 일을 접고 정말 자기가 메일링을 하면서 혼자 또 다른 어떤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열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상과는 다른 그런 자신의 전공과는 또 다른 그래서 좀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요. 그때 구호가 있습니다.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전하라. 여러분들이 3번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멘트를 달 텐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도전하라. 네, 설레인다. 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도전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재밌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전은 좀 설레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전을 했던 분들을 해보니까 어쨌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혹은 좀 또 다른 무언가의 변화를 통해서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은 설레인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다시 한번 도전하라. 도전하라. 네, 감사합니다. 도전하다 보면 초기에는 이게 재밌는데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프로로서 뭔가 생산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만한 인내의 고통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일로 한다고 했을 때 응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게 당연한 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라. 도전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있겠죠. 새로운 것을 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도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열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도전을 하는 세모돌의 로고는 퍼스트 펭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펭귄들이 사실은 먹이를 찾으러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섬주섬 춥기도 하고 또 아무나 나서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설 때 한 마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우르르 따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퍼스트 펭귄들 또 제가 하고 있는 퍼스트 펭귄과 같은 그런 똘끼 어른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 5억 명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이 타임테이블로 조사한 겁니다. 처음에 라디오가 5억 명이 걸린 데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텔레비전은 줄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 만에 사용자가 5억 명이 늘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만큼 변화가 빠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트렌드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라디오 그러면 그게 엄청난 물건이었거든요. 요즘은 취급도 안 하지만 텔레비전 그러면 그 집에 텔레비전 있어 없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일상화돼 버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항상 새로운 것에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라디오를 만든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뭔가 혁신을 만들거나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때 그 새로움에 도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을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고성장 시대였어요. 10% 매년 연간 GDP 성장률이 막 10%까지도 되고 9%, 8%.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성장할 때는 기회가 많죠. 근데 한국은 이미 저성장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201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0%, 그 전년도에는 2.8%. 아무리 노력해도 3.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은 이유도, 기회가 또 제한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어떤 한국 경제의 흐름 속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초기 한국은 뭐 흔히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경공업 중심으로 해서 노동력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체가 정부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잘 살아보세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와 이런 걸 누면서 정부의 주도 하에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발전했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에서 일하면 최고. 여전히 공무원이 최고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땐 1세대입니다. 그럼 2세대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있냐. 저도 놀랐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기업의 브랜드가 외국의 언론에 소개되거나 드라마에도 막 소개되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전 세계의 탑 몇 위 안에 드는 브랜드로 소개되기도 하는 기업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국가가 했던 일을 이제는 국가도 하기 어려운 일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중심 성장하다가 이제는 기업이 성장해서 뭐 그 자산 가치로 봐도 뭐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8위, 29위가 될 정도로 전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과 승부를 벌여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어떤 반도체의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국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도 굉장히 빨리 성장했죠. 이제는 시민단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는 시민단체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을 시키고 했다면 그 다음엔 조직이었습니다. 그게 기업이고 그게 시민단체들. 그렇게 해서 이 조직화된 어떤 문화가 세상을 바꾸는 데에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세계가 지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이 과연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NIC라고 하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FBI, CIA가 같은 16개의 미국의 정보부처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년 4년마다 향후 20년 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트렌드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트렌드 보고서가 다양한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원류 같은 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 4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꼽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성장입니다. 그 맥락은 여러 가지 뭐 IT의 발견이라든지 IT의 발전이라든지 그거 외에도 중산층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메가 트렌드, 아까 얘기했던 그 트렌드 2030에 있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4가지의 핵심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뭐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4차 산업혁명.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마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 4년 전에 나왔던 이 책은 2013년도에 나왔던
이 책은 이렇게 리서치를 한 다음에 이 리서치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계속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더라고요. 굉장히 검증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졌던 그런 보고서인데요. 화폐 제도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요즘 사실은 제가 이걸 4년 전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얘기 되게 낯설었는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하면 너무나 붐이 돼서 네. 제가 결혼을 4년 전에 했는데 4년 전에 축의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대를 나름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또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 거래소를 열었던 그 대표가 제 아는 후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를 통해서 좀 더 내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냥 2만 원 넣는 게 출금하니까 60만 원이 돼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저는 투기 개념이 제가 없어가지고 투기 개념까지는 제가 못했던 게 아쉽죠. 네, 이게 중요한데. 네. 근데 아무튼 그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이게 집단이냐 사람이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발표했던 논문이 기초가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든 건데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요 이렇게 집단으로 나오기보다는 한 명의 생각으로 쫙 정리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저는 이게 한 명일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일부에서 추정하기는 이 사람이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긴 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도 긍정도 부인도 안 하고 나 아니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만들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화폐 제도는 국가의 경쟁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데 화폐를요. 국가의 굉장히 강력한 힘인데 국가를 넘어서 또 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개인이 하기 시작했죠. 개인이 전 세계의 화폐 단위를 만드는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런 개인의 변화는 테일러 윌슨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테일러 윌슨이라는 이 청년은 지금은 24살쯤 됐는데요. 14살 때 이미 자기 창고에서 핵융합원자로를 만들었어요. 네. 정보가 오픈돼 있고 그 다음에 재료를 이제 전 세계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도 여전히 핵융합 원자로를 못 만드는 국가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데도 못 만드는 데가 많고. 근데 국가와 이 기업의 조직의 단위를 넘어서 개인이 핵융합 원자로를 만드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외국에만 이런 사례가 있냐? 한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냐? 제가 열심히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똘끼 어린 분이 또 한국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송호준 씨입니다. 네, 저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쏘아 올린 한 얼마 안 돼서 10 몇 년 지난 다음에 개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뭐 나름 이제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해지고 또 실제로 많은 언론 미디어 활동을 하기도 했던 분인데요. 여전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국가들도 많고 또 기업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데도 많은데 개인이 올리고 지금은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 뭐 스페이스X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을 이제는 화성 이주 계획을 국가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도 발표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앞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해되는데 개인은 혼자 존재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혼자 존재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존재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또 한 명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브 잡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전 세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네. 스티브 잡스가 많은 일을 했죠. 개인 PC 시대부터 시작해서 저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제품을 쓰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봤던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이폰이라기보다는 아이패드, 그러니까 PC가 이제는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하는 것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그걸 통해서 먼저는 태블릿 PC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먼저 구상했고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결국 스마트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나오는 이런 구도로 됐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이 스티브 잡스의 혁신은 이 플랫폼입니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IT에서도 저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양한 시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프로젝트 작업을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공학에서는 탑 1, 2 안에 드는 그런 그 연구진들과 함께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패션 기업과 함께 옷에 입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실제로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개발하고 정부의 펀딩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1년 반 동안 진행했다가 결국 이 프로젝트는 무산됐어요. 여러 가지 투자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일부만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진척 못하고 드랍되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시도할 텐데 최근의 트렌드에서 좀 더 제가 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메가 트렌드를 소개하려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대표이기도 하고 스페이스 X라고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래서 화성 이주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태양광, 태양 충전을 통해서 솔라시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냈냐면 첫 번째는 원래는 자동차 업계에서 3, 4년 전만 해도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수소차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전기차가 될 것이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일은 전기차, 그 테슬라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라이센스를 공개해 버립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전 세계의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에서 수소차 뭐가 앞으로 선도할까 이러다가 제가 볼 때 무게추가 확실히 전기차로 실리더라고요.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자동차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자동 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계가 운전해주는 그 시기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보는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컨트롤할 수 있는 부품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엔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부품 수가 2,000개 이상이 되는데 전기차는 200개 이하가 돼요. 그래서 전기차로 할 수밖에 없다는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기차 시대가 1, 2년 안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올해가 가장 큰 분기점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제가 예측하고 있는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망하는 주유소가 생길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제는 경유나 휘발유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주유소 하면 엄청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였는데 앞으로는 망하는 주유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이제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만 변하는 줄 아세요? 주차 시설도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든지 자동주행 시스템이 되면 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개인들을 묶어내고 개인을 연결하는 플랫폼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유경제 모델입니다. 공유경제가 여러 가지가 많겠는데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공유경제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에어비앤비죠. 네. 참 놀라운 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얏트 호텔이 저는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하니까 다니면 진짜 정말 으리으리한 빌딩이 전 세계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빌딩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그 홈페이지가 있고 앱 어플리케이션이 밖에 없고 그래서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그 플랫폼 역할을 정말 해주는 에어비앤비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저한테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게 그냥 홈페이지밖에 없는 건데 근데
수많은 건물의 가치보다 이 플랫폼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이 플랫폼에 노출되고 있고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은 플랫폼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맥락에서는 뿌리를 좀 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개인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주체로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있는 영스토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유경제 모델 중에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 기술도 없고 자본력도 딸려요. 이번 달 초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는 걸 승인됐다고 해가지고 다음 달이면 저도 짜자잔 해서 초소형 전기차지만 전기차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활용할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이 공유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기차로 바로 뛰어들 수는 없지만 전기차의 전 단계가 되는 전동 스쿠터가 제 사업 모델로 그래서 영스토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동 스쿠터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한국에서는 없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따르릉이라 그래서 이제 공유 자전거가 이제 막 늦게 시작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자전거 공유에서 전동 스쿠터라든지 전동 킥보드 공유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호의 라이센스를 영스토리가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전동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 주차장이 멀어도 자기 차를 주차하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도시 안에서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동 스쿠터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는 전동 스쿠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특히 이제 동작구에 살다 보니까 이거 오르막이 많더라고요. 동작구에. 그래서 자전거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불가피하게 전동 킥보드를 타서 이용해 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저에 있는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에 대한 얘기와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플랫폼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요즘 창업도 얘기 많이 하고 정부 지원도 많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훨씬 더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각자 잘 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사실은 인생책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네.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제가 썼던 요 책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인간 중심의 그 만남, 적정기술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인생책이라고 소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한국에서도 요즘 되게 핫하죠. 블록체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의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플랫폼 같은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네트워크망처럼 새로운 어떤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플랫폼을 시대를 살아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플랫폼을 살다고 했을 때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영스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책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책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플랫폼 시대 속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되게 보면서 열광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블록체인 방식의 에어비앤비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를 열광하고 있는 것들, 열광하고 있는 저로서는 에어비앤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 그래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1인자가 되어보는 첫걸음 오늘 떼어보는 건 어떨까요?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